안녕하세요. 지은경입니다. 네. 오늘 녹화를 해서요. 좀 이따 방송을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방송 챙겨봐 주시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많이 퍼날라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생방송을 제가 2번 정도밖에는 안 했는데 벌써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그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원래는 지난 시간까지 제가 2번에 걸쳐서 그 새출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한마디로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된 지 3개월 된 채권, 이거를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하고 이거를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실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면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실채권들을 처리를 하고 있다. 처리 방식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좀 잠깐 하면 처리 방식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연체됐다. 그러면 은행은 장부상에서 1,000만 원이 원래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인데 자산을 0원으로 지워버린다는 거죠. 삭제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린 뒤에 손실 처리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은 받을 게 있었는데 1,000만 원은 손실됐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지워진 채권은 안 갚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부에서 지워졌지만 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금융회사들은 특별 계정에 이렇게 모아두고 특수 채권으로 그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추심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부업체 등의 헐값에 팔아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새출발 기금들이 사실상은 세금을 투입해서 그 김아무개 씨가 갖고 있는 빚이 1,000만 원인데 연체 중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중에 90%를 그 면책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900만 원을 세금을 투입해서 김아무개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냐?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국민행복기금도 주식회사고 또 새출발기금도 아마 특수법인 형태로 캠코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출발기금도 사실은 채권을 헐값에 사는 것이다. 원래는 한 2016년 이전만 해도 사실 금융회사 채권들이 아주 쌀 때는 5% 가격에도 거래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부실채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금융사들이 좀 부실채권을 막 대부업체에 파는 행위들이 좀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이제 1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3%, 14%, 15% 이렇게 계속 해마다 조금씩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매각되는 채권은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1차 그 매각된 채권을 만약에 국민행복기금이나 새출발기금이 산다. 그러면 당연히 한 10% 이상 가격을 주고 사겠지만 사실은 국민행복기금은 굉장히 오래된 채권, 연체 한 10년쯤 된 채권도 샀기 때문에 평균 매입 비율이 3.7%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그 채권들을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캠코에 만들어진 그 법인이 어떤 채권을 사는지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생색은 굉장히 많이 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너무 오래 연체돼서 이미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멸시켜줘라 라고 해야 되는, 이미 법적으로 소멸 완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완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을 하면
시효가 지났으니 사실은 그 채권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채권을 새출발 기금이 사서 그래서 뭐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생색만 내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는 채권 추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특히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특별 출연해 주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 이런 채권에 보통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시장입니다. 채권의 그림자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거는 뭐 그림자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수의 얘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채무자분들께서 이러한 경우들을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아주 오랫동안 당해왔고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빚을 줬는데 빚을 못 갚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추심을 당하게 되고 추심 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많은 분들께서 혼자 끙끙 대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불명 상태가 되시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담 사례를 저에게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말 못할 사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5년 이때만 해도 장기 연체 채무자가 350만 명이었습니다. 350만 명이면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2015년까지 집계됐던 이 장기 연체 채무자 350만 명에 그동안 또 다중 채무자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늘어왔다. 장기 연체 채무자는 다중 채무자랑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빚을 못 갚고 계신 분들이고 다중 채무자 450만 명은 빚을 갚고는 있는데 빚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연체 채무자 350만 명에 다중 채무자 450만 명 그리고 이 450만 명이 쭉 쌓여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장기 연체자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 분들이 또 늘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채무와 관련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거의 8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2,800만에서 800만 명이다. 거의 이쯤 되면은 30% 가까이가 이 빚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3명 중에 1명꼴로 장기 연체자 혹은 다중채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연체자는 이미 그분들의 채권이 이렇게 부실채권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중채무자도 곧 그럴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빼기가 아니고 아주 보기 드문 극히 희소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실채권의 기준이 연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이 채권은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매각 이후에 다른 대부업체, 다른 민간 AMC라고 하는데 자산관리 회사에서 내가 원래 빌린 곳이 아닌 곳에서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대항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팁도 알려드리고요. 물론 모든 제 국민들이 이런 채무자로서의 권리를 아주 그냥 그 꼼꼼히 이렇게 다 공부해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최소한 이 방송의 내용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인 분들께 꼭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사례를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셋이고,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건강이 좋지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집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또 어려운 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도 이제 600만 명이 넘어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사실상 1년 안에 폐업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중국집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요식업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중국집을 경영을 하시다가 이게 매출이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가 안 되니까 결국 이분도 자녀는 셋이고 가족이 전체 5이니까 이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카드 돌려막기가 어떻게 빚의 악순환의 그 결말로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건데요. 그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어쨌든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일으키는 순간,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빚이 해결되기가 어렵다. 갑자기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장사가 뭐 이전 달보다 뭐 3배, 4배. 갑자기 뭐 이 자영업이 입소문을 타서 막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 한마디로 소득이 갑자기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딱 빚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빚은 갚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너무 열심히 갚으려고 하세요. 사실 빚 갚기 위해서 빚을 돌려막을 때쯤 되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알아보시면 조금 이제 부담을 덜하는 과정에서 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막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채권 목록만 해도 이게 너무 길어져서 심지어 채무자분들이 나중에 막 정신없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 빚 일으키고 또 저 빚 갚기 위해서 또 저걸 또 활용하게 되고 막 하다 보면 카드론 3개, 저축은행 신용대출 몇 개, 뭐 리볼빙 몇 개,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부업 대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부업 대출도 300만 원씩 쪼개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해도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300만 원씩 쪼개서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채권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채권이 막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정작 나중에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파산 면책을 딱 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을 쭉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이렇게 한참 뭐 외환위기나 뭐 이런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뭐 열심히 정말 그 인생을 바쳐서 그 기업을 일궜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막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때 이렇게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때는 자기가 돈을 그 땜빵 한다 그러죠. 땜빵하기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이미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결국 코너에 몰릴수록 채무자분들은 자기 자신의 채권을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국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채권의
이제 자기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특히 금융권은 그게 되는데, 제도금융권은 그게 되거든요. 채권 찾기가 쉽죠. 근데 뭐냐면, 만약에 부실 채권이 돼서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채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채권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이게 대부업체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제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업체는요, 그 채권 목록을 서류로 이렇게 그 소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하는 의무. 그게 서류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 사무실을 가면 사무실의 절반이 채권 원인 서류들이에요. 그냥 서류 파일이 한 사람당 연체가 많거나 만약에 채권 이 매각한 횟수가 많은 분들은 여러 대부업체에 걸쳐서 이렇게 팔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채권 책이 웬만한 무슨 이 전공 서적보다 두꺼운 그런 식으로 파일링이 돼 있고, 그런 파일이 그냥 온 사무실 벽을 가득 채우고 그랬거든요. 그나마 이제 신용정보원에 이런 채권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 채권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2016년부터 이렇게 이 시스템을 준비시켜서 2017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도 채무자들의 채권의 대부분이 신용정보원에 다 있지를 않아가지고요. 여전히 채권 찾는데 채무자분들께서 좀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 목록을 쓰고 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결국 채권자 목록에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분이 그런 사례입니다. 본인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런저런 빚을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기존 빚을 갚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덜컥 또 사모님 부인 되시는 분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파산 면책도 신청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을 하셔서 수급자 지정도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송파세모녀, 수원세모녀 이런 사건 때마다 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런 여러 이 부조 시스템을 문을 두드리지 못했는가, 우리 복지 전달 체계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일잖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빚도 빨리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겠다. 도저히 이거는 감당을 못한다.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굉장한,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부인까지 해서 가족 모두가 너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파산 면책도 신청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다행스럽고, 그래서 수급자 지정도 받으셨고 파산 면책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빚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급비를 가지고 수급비가 이렇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가족이 빠듯하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 정도를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부인의 이렇게 이 병치레를 간호를 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신 부인이 보증 섰던 빚 이거 1,1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파산면책 받았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당신이 파산면책 받을 때 이 채권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니 갚아라. 이거는 면책이 되지 않았으니 갚아야 된다. 사실 이제는 다 어려운 과정은 파산면책이 쉽진 않거든요. 기초생활자 지정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소득조사, 재산조사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그분 입장에서 오늘 갑자기 처음 들어본 대부업체에서 또 1,100만 원 갚아라. 이런 연락이 온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절망감에 내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인생이 나만 배신하는구나. 왜 우리 가족의 삶만 이렇게 끝도 없이 자꾸 벼랑으로 내몰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또 이분은 여기에서 또 좌절하고 또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자포자기 안 하시고 또 물어 주빌리은행을 물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빌리은행 이나 혹은 이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우리 채무자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의 이런 상담 사례들을 들으면 정말 너무 속이 다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 때도 많고요. 그리고 야,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빌리은행의 현재는 그냥 후원자입니다. 후원자일 뿐이고 제가 처음에 주빌리은행 설립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국회 들어간 이후에는 어쨌든 주빌리은행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계속 꾸려왔고 많은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헌신적인 열정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분들의 상담 사례 들을 때마다 와 그냥 가끔은 막 이렇게 눈물도 찔끔 나고요. 야 참 이 채권 시장의 야만적인 이 환경 이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변하기가 힘든가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온갖 수치심과 그리고 이 절망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채무자분들 사연을 이렇게 접하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울컥할 때도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빌리은행 상담사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짠 해결해 준 거를 결과물을 보면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고 갑자기 이렇게 막혔던 게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절망감에 휩싸여서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해서 주빌리은행에 손을 내밀었고요. 그래서 상담사분이 당연히 채권자하고 협상을 했죠. 땡땡 대부인데 그 대부업체 이름을 제가 대부업협회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채권을 돈을 빌려준 적은 없는 대부업체예요. 그런 대부업체가 아니고 여기는 그 채권을 사서 주식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고 전화를 딱 하면 이분들은 추심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가 아닌데 왜 제3자가 나서느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우리 주빌리은행의 상담의 노하우가 아주 꽉 찬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채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좀 낯선 거 하나가 있죠. 제3자가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대리인 제도가 있고요. 임의로 그냥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가 사실은 도움을 구해서 하는 임의의 대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 채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든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대리인, 변호사만, 지정된,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그 채무와 관련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등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선진국은 사실은 모든 채권에 이런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저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계속 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쪽 당의 반대와 그리고 또 정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대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전면적인 대리인 제도는 도입이 안 됐고, 대부업 대출에 한해서만 그 도입이 됐고, 거기에 또 대리인을 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영리법인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수임료가 되지 않습니까?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한테 부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오래 한 곳은 인정해 주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제도는 그 19대 국회에서 그 열심히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서영교수님 그 법 발의로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 20대 때 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조금 더 넓히려고 개정안을 냈는데 이렇게 많은 벽에 부딪혀서 넓히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와 관련된 입법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 대부분 그래서 채무자들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추심 당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못 하면 빚을 갚으려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전화 오고 하루 종일 누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리인 제도는 사실은 이건 뭐를 해줘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자본주의의 그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리인 제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 경우는 주빌리은행은 그러면 대리인으로 선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그 채권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변호사법 위반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틀렸습니다. 그 주빌리은행의 그 상담사 분은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지는 못하지만 대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과 대리할 수 있다의 차이는 뭐냐? 대리인 지정이 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리하는 거는 그냥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연락할 수 있죠. 그런 그 법률적 보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주빌리은행의 상담사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변호사 등 어떤 일체의 비용을 수임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 한 푼의 그 비용도 이렇게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일 경우에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죠.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또 뭐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상담사가 2차로 사이다 같은 또 그 적극적인 그 협상 조정 업무를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파산 면책에서 아까 이렇게 누락되는 채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락될 수 있죠. 막 나중에는 돌려막다 보면 막 대출도 다 쪼개서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채권 개수가 막 20개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심지어 막 채권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는 기억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채권들이 누락될 수 있다. 심지어 보증채무입니다. 이 경우에는 350만 원의 보증채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350만 원을 보증 섰을 것 같지는 않고 더 큰 금액을 졌는데 원래 채무자가 다 갚지 못하고 그 350만 원만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채무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보증 채무를 여기에 이제 누락 채권으로 추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실 채권의 그 아주 가혹한 얘기를, 이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350만 원의 채권을 그 대부업체가 몇 퍼센트에 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채무자가 그 채권의 주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양 당사자,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사실은 채권이 내가 돈을 빌렸던 원래 채권자가 아닌 제3의 채권자에게 팔릴 때 팔린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아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팔아도 되냐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팔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관련 법규에는 약간의 규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록 해요. 근데 이제 추심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편물도 잘 못 열어보죠. 내용 증명을 보내도 그게 실제로 채무자에게 도달이 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거의 송달 의무만 주고 있는 겁니다. 부실채권의 처리 과정을.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반송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럼 어떻게든 이제 채무자한테 찾아서 동의를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호주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부실채권 매각할 수도 없고, 부실채권으로 이렇게 상각 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것도 채무자하고의 그 연락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채권자의 노력이 전제되고, 이걸 채권자가 입증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후에, 그것도 공적인 기관인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거기에 등재되는,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채무자가 이거를 주소가 거기 안 계셔서 받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반송이 되고, 반송이 되면 그냥 일간지 두 군데에 공고만 내면 돼요. 공고만 내면 그냥 그 채무자한테 알릴 행위를 채권자로서 다 했다라고 법은 판단하는 거죠. 법에 규정이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거는 너무 요식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의 매각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3자가 내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을 얼마에 샀는지 채무자가 몰라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채권 이력제를 하자고 제가 해서 신용정보원의 채권들의 정보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매입 가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내 채권을 조회하면, 내 채권이 몇 회에 걸쳐서 재매각이 됐고 지금 최종 땡땡 대부에 가 있는데 이 대부업체는 내 채권을 몇 퍼센트에 샀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채권자랑 협상을 하죠. 사실 상식적으로 통상의, 저는 그냥 시장의 기존에 거래됐던 가격, 제가 주빌리은행 처음 만들었을 때 채권을 우리가 그때 평균 한 연체 18년 정도 된 거 샀거든요. 그런 채권들을 살 때 그때 얼마에 샀냐면요, 0.002%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억을 소각하는 데 들어간 돈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2천억을 소각하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채권이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권이지 않습니까? 상속 채권이고 소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입 추심 전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분은 파산 면책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1%도 안 될 확률이 높다. 설사 2%라고 해도, 그럼 350만 원 채권이 1%면 3만 5천 원, 2%면 7만 원. 이 가격으로 산 겁니다. 근데 이 대부업체에서 이분한테 얼마를 청구했어요? 1,1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35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됐지? 이자가 750입니다. 그래서
7만 원 혹은 뭐 더 이 저렴하게는 3만 원 전후로 샀을 수 있는 이 채권으로 연락이 되자마자 1,000만 원 갚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이다 같은 우리 또 주빌리은행 상담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추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그 추심 가이드라인에 위배됩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직접 추심하는 것은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우리 상담사분이 강조한 게 바로 그 포괄 면책을 주장한 겁니다. 아까 제가 채권이 그 파산 면책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 목록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 그 채권자 목록에서 기억 때문에 혹은 뭐 실수로 인해서 누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누락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미 법원의 그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파산 신청과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에서 면책이 되는 이런 이제 이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채무조정이 법적으로 완결이 됐는데 실수에 의해서 한두 개 누락된 것까지 다 사실은 그거는 그 판결과 그 별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시 이 사람에게 채무자로서의 그 상환 의무를 또 따져 묻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러면 이거는 법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채권자 목록에 있는 그 채무 사실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가 어쨌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현재는 현격히 낮거나 거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산 면책의 그 중요한 그 목적은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권 채무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이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있다. 그렇죠? 채권자도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런 파산 면책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그 사람에게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돈을 빌려주지 못한 채권자의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채무자가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다, 현격히 낮음으로 파산 면책을 결정을 한 법원의 결정은 이렇게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다 부인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은 누락된 채권은 포괄 면책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건은 그겁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악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 포괄 면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고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뭐 채권자의 실수였는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채권자가 파산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다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해서 내 빚은 갚으시오 라고 할 정도로 법원의 결정에 예외 적용을 스스로에게 하려면 그런 정도의 엄청난 권리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정도의 노력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게 증거가 있지 않으나 뭐 예를 들면 파산면책 진행 중에 연락을 해서 그 채무 사실을 알렸다, 연체 중인 사실을 알렸다, 뭐 이런 뭐 그 전화 통화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발송했고 실제로 채무자가 그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은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채무자의 사례 제가 사이다 같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포괄 면책을 그 결정을 하고 채권자도 더 이상은 추심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 채무자분은 정말 그 행복해 하셨겠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그 국회 들어가기 전에 상담 업무를 하고, 제가 국회에서도 이제 간혹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채 상담을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제 들을 때면, 빚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다.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이제 뭐 그 의원 시절에 그 메일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여러 분 중에 어떤 분은 답장을 보내오셨는데, 뭐 주빌리 천사,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장문의 메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차마 못했었는데, 이제는 온 사회 시스템이 나를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회에 대한 믿음도 더 생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서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편집글을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제가 주장하는 그 바의 핵심입니다. 채권 시장이 저는 야만적일수록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훨씬 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고요. 도망 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극단의 절망으로 내몬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좀 그거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재기해보겠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늘어야만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저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영원히 재기 못해. 너는 실패자야. 누가 그러니까 감당도 못할 빚을 지래. 왜 갚지도 못할 빚을 져서 이렇게 곤란하게 해. 이렇게 자꾸 채무자를 코너로 모는 야만적인 금융시장에서는요, 멀쩡하던 사람도 의욕을 잃고, 멀쩡하던 사람도 좌절을 하고,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더 실패에도 딛고 일어서서 재기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이래야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실패가 두려워서 난 도전하지 않을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이나 아니면 과감한 도전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더 많이 매달리고, 행시, 이런 자격 시험에 더 많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정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전한 길만 선택한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변화, 발전, 진보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동력은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리스타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 그게 자본주의의 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 면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가 만나봤던 그런 누구보다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내가 사회로부터 도움받았다 라는 것에 고무되었던 그분들이 더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는 그분들이 더 많아져야, 그래야 우리 사회는 더 빨리, 더 많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인간적일수록, 포용적일수록 훨씬 더 열심히 일하니까 잠깐 실패했어도 뭡니까? 다시 재기해서 아주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잠깐 일시적인 어려움. 제가 나중에 담보채권의 일시적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얼마나 야만적인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마저도 금융회사는 채권 회수에 더 우선하는 그런 야만적인 환경에서는요. 잠깐 어려웠을 뿐 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경제적 기여를 했을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발목을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인간적일수록 이런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하고 다시 갚으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더 보탬이 됩니다. 당연히 포용적이고 인간적일수록 금융시장은 더 건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그 나라 시스템 전체가 훨씬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못 갚으면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못 갚으면 수치스러운 게 당연하다.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냐. 이거는요, 자본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봉건주의적 발상입니다.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죠. 채무 노예화하는 거. 우리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봉건적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왜 포용적인 금융시장이어야 되고, 그 포용적인 금융시장이 얼마나 더 우리 사회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법, 제도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고 확인을 했고요. 대부업 대출, 이거는 변호인을 통해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들 수 있다라는 좀 이렇게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익법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또 그 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그 공익법률센터를 만들어서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그 즈음에 만들어져서 좀 적극적으로 그 대부업 대출의 추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해줬던 그 취지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해보고 그 실태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추심을 다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함께 채권자랑 협상해주는 이런 주빌리은행도 있고, 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에 한 38군데 정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채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리인제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 포괄면책 말씀드렸고요.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한번 이제 그 추심 가이드라인은 다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안 되는지 알아야 불법 추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겠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몇몇의 채무자 몇 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3명 중에 1명이 겪을 수 있고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정보들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이렇게 보내시면서 짬내서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연휴 후유증은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면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댓글 중에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댓글이 하나 있어서 한 분이, 지인분이 극단적인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 전에 했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 저도 좀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좀 우리 주변에 좀 빨리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게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